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륙해 1박 4일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부터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공동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뿐 아니라 별도의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북한 비핵화와 공급망 문제 등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출국 전 브리핑에서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3국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 공고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손님 맞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한미일 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먼저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의 목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share what your goals are for the summit, sir? Not till I finish them.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 일본 정상과의 관계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등산과 낚시, 승마 등이 모두 가능한 휴양지로 새 정상이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거라며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It gets embedded into the system and the goal here, just be clear, is that this becomes the new normal and that you weave it into the DNA of all the institutions, whether it's intelligence, security,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도록 정례화하고 새 정상 간 한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체 출범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발전된 3국 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hree nations continue to get better and better and stronger. These are two of our staunchest allies. 정상회의를 겨냥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 두 나라와 강력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화해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과의 친밀한 모습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반대 뜻을 밝히지 않아 토의 안건은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회원국 발언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강제노동과 고문 등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한 김일혁 씨는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영어 대신 우리말로 북한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뗄 수 없는 연계성을 지녔다며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y failing to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we cannot hope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either. We should take a holistic approach toward the DPRK issues at the Security Council.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은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평화와 안보 문제라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We now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join us in raising awareness of the links between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DPRK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 인권을 신경 쓴다면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회의 개최에 반대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정이 돼서야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3시간 넘게 조사받은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거듭날을 세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출석 전에도 백현동 사업에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100번이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 앉은 조사실에선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인허가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나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없었고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옛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전제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공약한 공영개발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 본부장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 없이는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50m 옹벽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업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게 사건 본질이며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배임액으로 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앞세워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3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4차례 소환 가운데 가장 긴 조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대표의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 막바지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쯤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으면 대가를 약속한다는 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는지 물었고 김 전 부원장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며 언론 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1학년 때 다 끝난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당시 선생님들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믿고 찾았던 상담교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이 2학년 때 도와달라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분명한 고통을 호소했고 직접 써내려간 진술서에도 거짓이 없었다는 게 이 교사의 주장입니다. 피해 신고와 처리 과정에 개입한 또 다른 선생님 역시 피해 학생들이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을 찾아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교사들은 이 정도 가해 행위를 한 이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여러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1학년이던 2011년 당시 친구 한 명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중 한 명도 해당 진술서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쓴 게 아니고 피해 시점과도 간격이 있었다면서 언론에 공개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 있고 위험한 물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폭언, 폭행 시 중단할 수 있게 했으며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게 했는데 이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교원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와 교사노조, 전국교직원 노조 등은 논평에서 이번 고시가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수업방해 학생을 제지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총은 적극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고시를 넘어 아동학대 면책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3분기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마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무려 2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시총 1조예요. 1조짜리 종목을 제가 하루에 7%, 10% 올릴 힘은 없습니다. 적정 주가에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고 살 수 있게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지. 투자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받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갈수록 고도화되는 증권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도 했습니다. 점점 우리 불공정거래나 주가 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면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2차 전지에 이어 초전도체까지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가치나 실적이 아닌 기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리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벌써 나도 모르게 거기를 가서 검색을 하고 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몰랐던 정보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사고 싶어지죠.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와 제도 개선 노력은 이어가되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민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무슬림 일부가 성당과 교인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벌였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모독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체포된 시위대는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성들이 연장을 휘둘러 십자가가 새겨진 건물을 부숩니다. 거리로 꺼낸 가구와 성당 곳곳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자라날라시에서 카톨릭 신자 2명이 코란을 찍고 모욕했다며 무슬림들이 폭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공포탄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군 병력까지 투입돼 모두 129명이 건거됐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고 성당 17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तो बाहर शोर होना शुरू हो गया कि रैली आ गई लोग घरों को आग लगा रहे हैं। तो जैसे हम लोग घरों को बाहर निकले उन्होंने पकड़ के तो सारे घर को पेट्रोल छिड़क के आग लगा दी। 파키스탄에는 이슬람과 성직자를 모욕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 전에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The cases which have emerged, so-called blasphemy, pertaining to blasphemy laws, most of the 100% of those cases were false. 당국은 사태 진정을 위해 일주일 동안 학교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이슬람을 모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혐의를 받는 카톨릭 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인데 이제 하루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전해지고 있는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앞선 리포트로 다들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기사 제목을 보면 삼국 정상 노타이 옷차림에 격이 없는 케미 과시할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삼국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가 정장의 넥타이 차림이 아닌 보다 편안한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캠프 데이비드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개 토론, 리트리트 성격의 자리도 포함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정상들이 함께 골프 카트를 타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되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의 만남들과는 달리 꽤 오랜 시간 정상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거란 그런 전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화면 한번 보시면 예. 역대 최장 시간 함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내용인데요. 국가안보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서 이 삼국 정상이 한나절 가까운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친교 행사는 대부분 오찬 때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질 거고, 다른 시간은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회담의 분위기는 출국 직전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차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실으면서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올 역사적 사진 한 장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례적인 그런 만남의 형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된 중국 유커들이 또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 지자체가 유커 맞이 준비에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은 시내 폐교를 유스 호스텔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황금 연휴에 맞춰서 유커 맞이 특별 환대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부산이나 제주, 대구, 충남 등도 역시나 특별 인센티브 등을 내걸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습에 여행업계와 지역 여론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을 좀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하지만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 차별성이 없는 유치 전략으로 인해서 결국은 출혈 경쟁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익은 없고 오히려 환경이나 치안에 문제가 생길 거란 걱정이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중국의 특수를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구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유치 경쟁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닭고기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본사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재료를 보내줬다 그런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는 본사가 품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필수 품목에 대해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신선육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재료 상태가 좋지 않다고 다른 데에서 재료를 사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가맹 해지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쓰자니 소비자의 불만과 영업 손실은 점주가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그 본사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재료들 가격이 기성품보다 비싸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네, 현행 가맹거래법에는 이 필수 품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필수 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본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점주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발표할 필수 품목 운영제도 정비 방안에 이 품질과 관련한 대책을 포함시킬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품질이 좋지 않으면 결국 본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거를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오른쪽 위쪽이네요. 와인 대국 프랑스가 포도밭을 갈아엎는다. 최근 어떤 내용인가요? 예, 프랑스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르도 지역이라고 하면 역시나 와인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보르도 일대 1,300여 개 농가가 포도 경작을 중단하고 다른 작물 농사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레드와인 가격이 21%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프랑스 젊은 층의 와인 사랑이 식은 게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한 방송사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35세의 레드와인 소비량이 10년 사이에 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와인 대신 수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맥주 판매량이 와인 판매량을 앞지를 거라는 예상도 현지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지고 떫은 맛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위스키 선호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해진 결과인 것 같은데 와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기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의 연립정부가 대마의 부분 합법화를 인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개인이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고 또 3그루까지 직접 재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불법 거래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암 시장을 양성화하고 또 소비자의 안전한 대마 사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명으로 거래를 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두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결과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대부분 국가들은 대마 소지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몰타가 EU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적이 있는데요. 인구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인구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유럽 최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왕래가 또 자유롭기 때문에 이 독일이 대마의 공급이나 유통 허브가 될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서 연말쯤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독일 보건부 측은 이 부분 합법화를 했다고 해서 대마가 안전하다거나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수요자들은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 지자체가 해당 사무소에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복 우려의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근무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직한 중개보조원 A씨. 1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계약 맺는 일을 목격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제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 사무소 사람들이 알고 연락해왔습니다. 민원을 넘겨받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업체에 전화해 A씨 이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민원 처리하면서 전에 이름 누출한 거 있잖아요. 제가 사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 전 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내부 고발자라고 소문을 내 이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한번 찾아오고 나니까 계속 찾아올까 봐 죽인다고 하고 뒤에서 다룰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일 못했죠. 알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도 솔직히 잘 못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 세입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고 휴대전화 뒷자리만 알려줬을 뿐인데 사무소가 전 직원인 A씨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A씨 이름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구청에선 징계 없이 경고성 조치인 훈계 처분만을 받았고 얼마 뒤 승진하며 다른 자치구로 옮겨갔습니다. 어렵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건 A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름이 노출돼 곤욕을 치렀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신분이 유출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게 징계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두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신원이 노출되면 자칫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공원에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쯤 금천구 독산동 자택을 나와 오전 11시쯤 범행 현장 근처인 관악산 둘레길에 걸어서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데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측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 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관련 시민단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2018년과 이듬해 1년 간격으로 갓난아기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 기소된 고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아기를 낳은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영아 살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고 씨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영아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피의 영아의 경우 집에서 살해한 뒤 집안 냉장고에 유기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게 아니라서 사체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결국 불송치된 고 씨의 남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 씨와 함께 지낸 남편을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긴 시간 수없이 여닫은 것으로 미뤄 고 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도 요청했습니다. 고 씨의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잡힌 가운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미흡한 출생 신고제 외에도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아동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아동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과 아동 보호에 쓰이는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숨진 아기 1명의 보호자를 검찰에 넘기고 1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이 중국의 영향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원인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미국 FOMC 회의록이 이제 좀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공개가 됐죠. 어제 그제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평가는 매파적 발언, 뭐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이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럴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 경제의 문제, 최근에 이제 디플레이션, 침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시행사죠, 우리로 치면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의 어떤 부도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경로가 아마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켰던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원화랑 위안화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처럼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좀 원래 있는 건가요? 예, 그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보면 상관의 관계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갑자기 경착륙할 때, 경기가 나빠질 때,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유럽 재정위기가 끝났던 2015년, 16년 그때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인데 중국에 대한 저희 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24~25%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될 것 같은데
주요 국들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통계가 잡히는 국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나라가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쫙 뽑아보면 8위 정도 되고요. 대만이 저희하고는 통계상으로는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엔 대만이 저희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네, 대만하고 중국과의 최근의 관계, 정치 관계가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거의 공동체입니다.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대만 경제도 망가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만 빼고, 대만이 우리보다 순위가 앞에 있다고 치더라도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국들은 중국 쪽으로 가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안 팔리면 최근에 원자재 시장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묵혔다가 다른 데 팔면 되는데 이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 제조업이나 공업 구조 중심의 어떤 제품을 중국에 파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관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수입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대만이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대만의 금액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이 수입하는 거를 줄일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위안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위안화의 구매력도 떨어져서 수입도 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가 같이 나빠질 거라는 해외의 인식이 원달러 환율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국영은행들이 달러를 매각하면서 그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는 잠시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때도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달러를 계속 팔고 그러다가 결국은 달러가 고갈이 됐죠. 그래서 외환위기 들어갔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건가?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방어를 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입은 없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워낙 강력하면 중국 국영은행들이 개입하다 언젠가는 포기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는 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이제 금융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어서 더 우려가 커지는데 그 원인을 보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부동산에 의지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쯤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빠른 공업화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중국 경제 핵심은 아니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그런 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가서 직간접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성장의 한 30%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 부동산 시장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소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는 거 빼고는 다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이금융, 뭐 증권회사일 수도 있고요, 헤지펀드일 수도 있고,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투자은행, 그리고 좀 넓게 보면 개인 간의 사금융도 다 그림자 금융입니다. 사실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자체가 좀 그림자란 말이어서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의 한 15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올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중국의 지금 그림자 금융 비중은 GDP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많이 늘었죠. 예, 뭐 2021년 기준으로 1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그림자 금융 비중은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그림자 금융, 왜냐하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금융 영역이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럼 중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데 위험하냐? 아직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중진국의 위치에 정도,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의 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자본금융시장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저 정도 그림자 금융은 상당히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이런 중국발 위기가 우리나라로 좀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시각이 좀 최근에 엇갈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크게 문제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에서 보기에는 우리 이제 2015년, 16년 아마 그때쯤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2008, 9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2015년, 16년 그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 순위 한 3%대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그 유럽 재정위기가 마무리될 정도의 3%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세계 경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대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2년 연속 떨어집니다. 그때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했을 때거든요. 지금보다 상황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3년 연속 연간으로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는데, 대충 탄선치를 구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0.2에서 0.3%포인트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경제적 연관성은 좀 많이 틀리지만, 대충 그런 분위기라면 지금 정부와 국책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에서 1.5% 정도인데, 거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지금 하반기 정부가 10월이나 11월쯤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10월과 11월이 하반기 중에 좀 제일 수출 금액이 낮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생각하는데 그 낮은 금액조차도 50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월간으로. 근데 지금 7월 수출이 500억 달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가면 하반기에도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경기 전반의 수출 말고 우리나라 실물 경제 전체의 경기 전반의 추세를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는데, 수출이 망가지면 상저하고는 안 돼요. 기저효과 때문에 하반기 성장률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저하중 정도로, 그러면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이 달성 못 될 가능성, 중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흘러갈 수 있다. 자,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은 어땠나요? 지금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원인을 이제 들기로는 그 FOMC 회의록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은 저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고 최근에, 그리고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투자은행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금액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안 보이는 우려들이 아마 뉴욕 증시에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가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2조 원 넘는 거액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가 좀 과도하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빅쇼트라는 제목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로 주식을 미리 팔고 이제 떨어졌을 때 미리 사면 차익을 얻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금융위기 때 좀 짭짤한 재미를 봤다고 하고, 이제 저 사람이
세운 이제 투자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도 최근에 순매도를 했다 그러죠. 주식을 산 것보다는 판 게 더 많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과열의 양상은 있는데 그런데 한번 금융위기 때 성공했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기관들은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 쪽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 근데 갑자기 금융시장은 뭐 1시간 만에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문행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반년가량 앞두고 화장실 시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준비를 잘했다며 상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촉발한 기반시설 담당자와 공사업체 관계자도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새만금 야영장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영국 대표단. 더러운 화장실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first is the sanitation.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There wasn't soap in there and it wasn't safe and there was rubbish building up as well. 다른 참가자들은 물론 외신도 화장실 위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불만이 속출하자 한덕수 총리는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에겐 누구에게 시킬 생각하지 말고 직접 청소하라는 특명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회 7달 전에 화장실 담당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와 부안군 공무원 2명인데 이유로는 분뇨 처리 기반 조성에 공이 있다였습니다. 화장실 시설 준비를 잘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탐방로와 쉼터 등 기반 시설 조성에 이바지했다며 다른 부안군 공무원 2명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대회 메인 건물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조성 담당자였습니다. 480억 예산을 들여놓고도 대회 전 준공을 못해서 비판을 받았던 시설입니다. 이 밖에 기반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2명도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원활히 진행했고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잘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의 미비였는데요. 기반시설 책임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도 적절했었는지 좀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포상 잔치를 벌였지만 위생에 투입된 예산은 쥐꼬리였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개최를 목전에 두고 올해 3번에 걸쳐 152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화장실과 샤워장 등에 쓴 비용은 2,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위생관리 같은 기본 준비는 제대로 안 한 채 조직 운영과 이벤트 같은 행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3천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오늘 지난 11일 허가 없이 모 방송사의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당초 16일로 잡혔다가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열리는 징계위에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괴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정치권은 생전에 고인이 추구한 국민통합과 화합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도식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뒤 곳곳에 상흔이 남았죠. 경남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호구에 줄지어 정박한 배들이 마치 무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하천 등에서 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돼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뤄집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집게차 작업하기 좋게요. 작업 시작 1시간여 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합심해서 공동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를 덮치면서 어민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 바다가 지금 쓰레기 덤입니다. 덤이고 이 육상에서 지금 각종 쓰레기와 나무 가지 등 갈대 내려가지고 사실 조업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거제시가 280톤, 창원시가 84톤을 수거하는 등 경남 지역에서는 일주일 사이 해양 쓰레기 460여 톤을 치웠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은 육지에서 쓰레기가 더 밀려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기상청이 태풍의 길목인 동중국해에서 무인 수중 로봇을 활용한 위험 기상 관측을 처음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북대와 함께 제주 남쪽 먼바다에 무인 수중 로봇 해양 글라이더를 투하해 수중 압력, 수온, 염분을 측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글라이더는 지난 13일 오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 처음 투하했으며 동중국해에서 무인 수중 로봇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 글라이더를 활용한 수중 관측은 10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관측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과 후퇴, 해양 열 용량 측정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발달 정도를 예측하고 해양 관측선을 활용한 수중 로봇의 운영 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틀러의 야욕이 두려웠던 일부 과학자들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에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이 진행됐다. 오펜하이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이끌고 원자폭탄 개발에 매진했다. 3년여의 노력 끝에 폭탄 가제트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쏟아지며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다. 실험은 성공했다. 핵폭발 실험 성공으로 리틀보이와 팻맨이 탄생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일본이 항복하며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원자폭탄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원자폭탄의 끔찍한 참상에 오펜하이머는 절망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주말을 앞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더위 속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남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청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